새벽 5시가 되기도 전에 한도현은 저절로 눈을 떴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몸은 여전히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다. 40년 가까이 몫으로 일하며 해 뜨기 전 현장에 나서던 습관이 은퇴한 지 3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또 일찍 일어났네. 옆에서 곤히 잠든 아내 순자를 깨우지 않으려 그는 살그머니 몸을 일으켰다. 낡은 슬리퍼를 끌고 거실로 나와 창문을 열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마을은 아직 고요했다. 도현은 마당 구석에 놓인 나무 의자에 앉아 뜨거운 차 한 모금을 들이켰다. 따스한 김이 차가운 새벽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차를 천천히 마시며 하늘이 밝아오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동쪽 하늘이 연붉게 물들 무렵 마을 이곳저곳에도 하나둘 불빛이 켜졌다. 세수를 하려고 집 안으로 들어가던 순간 옆집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려왔다. 할아버지,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담 너머로 초등학생 손주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등교 준비를 하러 나온 모양이었다. 응. 민준아, 학교 잘 다녀와라. 네. 그런데 할아버지, 제 친구들은 다 새 자전거가 있는데 저만 없어요. 도현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손주가 자전거를 갖고 싶어 한다는 걸 모르지 않았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근근히 모은 적금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했다. 새 자전거는 고사하고 중고라도 사주기가 쉽지 않았다. 그렇구나. 할아버지가 방법을 생각해 볼게. 정말요? 와, 고마워요, 할아버지. 민준이의 밝은 목소리가 멀어져 갔지만 도현의 마음은 무거워만 갔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건만 손주 하나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스러웠다. 집 안으로 들어와 생각에 잠겨 있던 도현 곁에 아내 순자가 나란히 앉았다. 또 민준이 자전거 얘기 들었죠? 걱정 말아요. 애들은 원래 그런 거야. 그래도 다른 애들은 다 있는데 우리 민준이만 없으니까. 당신이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그래요?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게 어디예요? 순자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마음 한켠의 아쉬움은 가시지 않았다. 점심을 먹고 산책 겸 읍내에 나간 도현은 복권 판매점 앞을 지나게 됐다. 로또 1등 배출점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바람에 발랑거렸다. 아저씨, 로또 한 장 주세요.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1,000원짜리 지폐를 내밀며 스스로도 놀랐다. 평생 도박이라곤 해본 적 없는 자신이 복권을 사다니. 자동으로 할까요? 수동으로 할까요? 아, 자동으로요. 기계가 뽑아준 번호들을 보니 뭔가 어색했다. 3, 15, 22, 31, 39, 44 별임이 없어 보이는 숫자들이었다. 집에 돌아와 복권을 외투 주머니에 넣어두고는 곧 잊어버렸다. 그저 한 번의 사소한 일탈 정도로 생각했을 뿐이었다. 다음 날은 교회 바자회가 있는 날이었다. 순자가 며칠 전부터 준비한 행사였다. 여보, 안 입는 옷들 좀 정리해서 가져다 줄래요? 그래, 어차피 안 입는 옷들이니까. 도현은 옷장에서 한동안 입지 않은 외투 몇 벌을 꺼냈다. 그 중엔 어제 복권을 넣어둔 회색 외투도 있었다. 하지만 도현은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이것들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고마워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겠지. 그렇게 도현의 외투는 다른 기증품들과 함께 교회로 향했다. 작은 주머니 속에 숨어있던 복권과 함께. 여보, 저녁 먹고 동네 한 바퀴 돌까? 그래요. 요즘 운동 부족이야. 바자회를 마친 지 사흘이 지난 저녁
도현과 순자는 느긋하게 마을을 거닐었다. 가을 저녁 공기가 상쾌했다. 걸음을 옮기다 보니 어느새 마을 유일한 슈퍼마켓 앞에 도착했다. 아, 우유 얼마 안 남았는데 잠깐만 들렀다가요. 슈퍼마켓 안은 생각보다 사람들로 붐볐다. 오늘 로또 추첨 날이네. 가게 주인이 말했다. 지금 8시 20분이니까 곧 시작하겠어. 도현은 별 관심 없다는 듯 우유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흥미진진한 표정에 이끌려 슬그머니 TV 앞으로 다가갔다. 이번 주 1등 당첨 번호를 발표하겠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와 함께 공들이 하나씩 튕겨 나왔다. 3번. 도현의 심장이 한 번 뛰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숫자였다. 15번. 이상했다. 이 숫자도 익숙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억을 더듬어 봤다. 22번. 아, 맞다. 사흘 전 샀던 복권 번호였다. 하지만 설마 하는 마음이 더 컸다.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리 없다고 생각했다. 31번, 39번, 그리고 마지막 44번. 도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모든 번호가 일치했다. 완벽하게 일치했다. 보너스 번호는 27번입니다. 1등 당첨자는 1명이며 당첨금은 30여 원입니다. 주변이 떠들썩해졌다. 누군가는 하나 차이로 놓쳤네 하며 아쉬워했고, 누군가는 당첨자가 누굴까 하며 궁금해했다. 하지만 도현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32억. 그 돈이면 손주에게 자전거는 물론이고 아내와 함께 꿈꾸던 제주도 여행도 갈 수 있었다. 낡은 집도 수리하고 그동안 미뤄왔던 모든 걱정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었다. 여보, 왜 그래요? 얼굴이 하얘졌네. 순자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도현은 정신을 차렸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가빴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도현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당첨번호를 다시 확인해 봐야 했다. 혹시 잘못 본 것일지도 모르니까. 집에 도착하자마자 도현은 인터넷으로 당첨번호를 다시 확인했다. 3, 15, 22, 31, 39, 44 틀림없었다. 자신이 기억하는 번호와 완전히 일치했다. 그런데 복권은 어디에 있지? 갑자기 머리를 스치는 기억이 있었다. 사흘 전 바자회를 위해 기증품을 정리하던 순간 회색 외투를 가져다 준 것. 그리고 그 외투 주머니에 도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설마. 황급히 옷장으로 달려가 외투를 하나하나 뒤져봤다. 회색 외투가 없었다. 분명히 바자회에 가져다 줬다. 복권과 함께. 아니야, 아닐 거야. 도현은 바지 주머니, 셔츠 주머니, 서랍, 책상, 집 안의 모든 곳을 뒤졌다. 하지만 복권은 어디에도 없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뒤지고 다녀요?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도현은 대답할 수 없었다. 어떻게 말하겠는가? 32억짜리 복권을 기부해 버렸다고. 그 순간 도현의 마음속에는 세 가지 감정이 물결처럼 밀려왔다. 첫 번째는 허탈함이었다. 평생 가난하게 살면서도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에게 하늘이 준 선물을 자신의 손으로 날려버렸다는 허탈함. 두 번째는 당혹감이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건지,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당혹감. 그리고 마지막은 희망이었다.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어쩌면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희망. 도현은 주먹을 꽉 쥐었다. 포기할 수는 없었다.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내일 당장 교회에 가서 물어봐야겠다. 그 외투가 아직 팔리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은가. 32억. 그 숫자가 밤새 도현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도현은 평소보다 더 일찍 잠에서 깼다. 밤새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는데 온몸이 뻐근했다. 하지만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여보, 나 교회 좀 다녀올게. 교회요? 오늘이 무슨 날인가? 순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평소 도현은 주일 예배 때나 교회에 갔는데 오늘은 목요일이었다. 아, 그냥 목사님께 인사드리려고. 거짓말은 아니었다. 목사님을 통해서라도 바자회에서 팔린 물건들의 행방을 알아봐야 했다. 교회에 도착하자 마침 김 목사님이 화단에 물을 주고 있었다. 한도현 집사님, 이른 시간에 웬일이세요? 목사님, 그 사흘 전 바자회 때 말인데요. 도현은 목을 가다듬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난감했다. 복권을 실수로 기부했다고 말하면 욕심쟁이로 보일까봐 걱정되었다. 혹시 제가 기증한 회색 외투 아직 안 팔렸을까요? 아, 그 외투요. 좋은 옷이더군요. 바자회 첫날에 팔렸어요. 젊은 부부가 사갔는데 누구인지는 그분이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김 목사님이 도현의 절박한 표정을 보고 놀란 듯 물었다. 혹시 중요한 게 들어있었나요? 도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백했다. 실은 주머니에 복권을 넣어둔 걸 깜빡했어요. 그런데 그게 당첨됐다는 건가요? 네, 1등이에요. 김 목사님의 눈이 동그래졌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집사님, 그 부부는 이 동네 사람이 아니었어요. 차를 타고 온 것 같던데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현의 어깨가 축 늘어졌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혹시 바자회에서 일하신 다른 분들께 물어봐도 될까요? 그러세요. 권사님들께 물어보시면 뭔가 기억하실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교회 권사님들도 별다른 정보를 주지 못했다. 그저 젊은 부부였다. 차를 타고 왔다 정도뿐이었다. 교회에서 나온 도현은 마을 중고품 가게로 향했다. 혹시나 해서였다. 간혹 바자회에서 못 팔린 물건들이 여기로 오기도 했으니까. 아저씨, 회색 외투 들어온 거 없어요? 중고품 가게 사장은 고개를 저었다. 요즘 외투철이 아니라서 잘 안 들어와요. 무슨 특별한 외투라도 있으세요? 아, 아닙니다. 실망한 도현이 돌아서려는데 가게 구석에서 나타난 사람이 있었다. 한때 함께 목수 일을 했던 후배 정수였다. 도현 형님, 웬일로 여기서 다 뵙네요. 아, 정수야 잘 있었나? 네, 형님도 잘 지내시죠? 그런데 무슨 옷을 찾으시는 거예요? 도현은 정수에게도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정수의 반응은 차가웠다. 형님, 이제 와서 돈에 연연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평생 정직하게 사셨으면 됐지. 갑자기 복권이 뭐예요? 나이 들수록 욕심이 늘어나시는 건 아니고? 정수의 말에 도현의 가슴이 찔렸다. 하지만 억울했다. 너는 몰라.
손주 하나 자전거 못 사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런 식으로 얻은 돈으로 사주는 게 의미가 있겠어요? 형님답지 않아요. 정수는 그렇게 말하고 가게를 나가버렸다. 도현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현은 이웃들을 만날 때마다 외투에 대해 물어봤다. 하지만 대부분 무심히 웃어넘기거나 곤란한 표정을 지을 뿐이었다. 도현 씨, 갑자기 웬 외투 얘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아까운 옷이라서. 바자회에서 판 건 되찾을 수 없죠. 이미 다른 사람 손에 갔는데. 그렇다. 모두가 같은 말을 했다. 이미 다른 사람의 것이 되었다고. 저녁 때 집에 돌아온 도현은 지쳐 보였다. 춘자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다. 오늘 하루 종일 뭘 한 거예요? 도현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복권 당첨, 외투 기부, 그리고 하루 종일 헛된 수색. 춘자는 놀라면서도 남편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런 일이 정말 30이요? 아, 응. 하지만 이제 찾기 어려울 것 같아. 그래도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지 않을까? 춘자의 위로에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정수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이제 와서 돈에 연연하는 것인가? 나이 들수록 욕심이 늘어나는 건 아닌가? 그런데 이상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도현은 깨달았다. 평생 자신을 위해 뭔가를 간절히 원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항상 가족을 위해, 남을 위해 살아왔는데, 처음으로 자신의 욕망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과연 이것이 욕심인가? 아니면 당연한 권리인가? 도현의 밤은 길고 복잡했다. 일주일이 흘렀지만 복권은 여전히 행방이 묘연했다. 도현은 매일 같은 길을 걸으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그를 피하기 시작했다. 또 그 외투 얘기예요? 도현 씨,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끝난 일인데 자꾸 그러시면. 이웃들의 시선이 차가워질수록 도현의 마음은 더욱 조급해졌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여보, 식사하세요. 춘자가 밥상을 차려놓고 불렀지만 도현은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뭘 그렇게 봐요? 혹시 그 외투를 산 사람이 이 동네로 다시 올까 해서. 춘자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다. 여보, 그만해요. 이미 일주일이 지났잖아요. 그래도. 그 돈이 없어도 우리 잘 살아왔어요.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춘자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문제는 머리로는 이해해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밤이 되면 더욱 심했다. 눈을 감으면 35, 22, 31, 39, 44라는 숫자들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리고 32억이라는 금액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32억이면 손주에게 자전거뿐만 아니라 전자피아노도 사줄 수 있는데, 집도 새로 지을 수 있고 순자와 함께 해외여행도, 아픈 곳 있으면 큰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도.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잠들기가 어려워졌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가 다시 찾아왔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응. 민준아 학교 가는구나. 할아버지, 그때 말씀하신 자전거는 언제 사주실 거예요? 도현의 가슴이 철렁했다. 아이의 기대에 찬 눈빛이 너무 눈부셨다. 그게 할아버지가 지금 좀.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친구들이 자꾸 물어봐서 그냥 물어본 거예요. 민준이는 해맑게 웃으며 학교로 뛰어갔지만
도현은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다. 만약 그 복권만 있었다면, 만약에만. 할아버지가 왜 그래? 요즘 이상해.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준이가 순자에게 속삭였다. 민준아, 할아버지는 괜찮으셔. 그냥 좀 피곤하신 것뿐이야. 하지만 도현은 알고 있었다. 자신이 괜찮지 않다는 것을. 아이 앞에서까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며칠 뒤 순자와 작은 다툼이 벌어졌다. 여보,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매일 밤 뒤척이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피하고, 이게 정상이에요? 당신이 뭘 알아? 30여억을 날려버린 내 심정을.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럼 저는 뭐예요? 당신이 이렇게 변해가는 걸 보는 제 마음은 도현은 말문이 막혔다. 아내를 화나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미안해.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날 밤 도현은 혼자 마당에 나와 의자에 앉아 자신을 돌아봤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갑자기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정수의 말이 떠올랐다. 이제 와서 돈에 연연하는 것인가? 하지만 한편으로는 억울했다. 이것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었다. 손주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 아내와 함께 좀 더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싶은 마음, 그동안 미뤄왔던 꿈들을 이루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건가? 하지만 그런 마음 때문에 가족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되는데. 도현은 자신을 욕심쟁이라고 자책하면서도 동시에 그 종이 한 장이 자신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70이 넘은 나이에 다시 일을 시작할 수도 없고 국민연금만으로는 여유로운 생활은 꿈도 꿀 수 없었다. 그 복권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을 내 손으로 놓쳐버렸다. 새벽까지 잠들지 못한 도현은 창가에 서서 마을을 내려다봤다. 고요한 새벽 속에서 자신만 깨어있는 것 같았다. 내일도 그 외투를 찾아다닐 것인가? 언제까지 이런 헛된 희망을 품고 살 것인가? 하지만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웠다. 아직 2주도 안 됐는데 혹시 모르지 않나? 도현의 마음은 집착과 자책 사이에서 흔들리고 또 흔들렸다.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하루하루가 지나갔다. 한 달이 지났다. 복권의 유효기간까지 이제 11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도현은 서서히 체념하고 있었다. 아니, 체념이라기보다는 받아들이고 있었다고 하는 게 맞을 것이다. 변화는 작은 일에서 시작됐다. 어느 비 오는 오후, 우산 없이 집에 돌아오던 도현은 갑작스런 소나기에 처음 보는 상점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다. 마침 그곳에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도 비를 피하고 있었다. 날씨가 갑자기 변하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요즘 날씨를 믿을 수가 없어. 할머니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비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도현이 말했다. 할머니, 제가 우산 하나 사드릴게요. 같이 쓰시죠. 아이고, 괜찮아요. 그냥 좀 더 기다리면 그치겠죠. 아니에요. 어르신이 감기라도 드시면 어떡해요? 도현은 상점에서 우산을 샀다. 1,000원짜리 지폐 2장. 예전 같으면 아깝다고 생각했을 돈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다. 할머니와 함께 우산을 쓰고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할머니는 혼자 사시는 분이었고, 오늘도 장을 보러 나왔다가 갑작스런 비를 만났다고 했다. 정말 고마워요. 요즘 이런 분들이 많지 않은데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이죠. 할머니를 집까지 바래다 들인 후 도현은 묘한 기분이 들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했다. 집에 돌아오니 손주 민준이가 와 있었다. 할아버지, 어디 갔다 왔어요? 비 많이 맞았네요. 응, 민준아, 잠깐 비 피하느라 그랬어. 할아버지,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자전거 말인데요. 할아버지가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괜찮다고 말씀드리려고요. 무슨 소리야? 친구들 자전거 빌려 타는 것도 재밌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랑 산책하는 게 더 좋아요. 자전거보다 훨씬요. 민준이의 맑은 눈빛을 보니 도현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셔서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 순간 도현은 깨달았다. 자신이 손주를 위한다고 하면서 정작 손주가 자신을 걱정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저녁 식사 후 순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도현이 다가갔다. 여보. 미안해. 갑자기 왜? 이 한 달 동안 당신을 힘들게 했지. 순자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도현을 바라봤다. 괜찮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아니야. 나는 가장 소중한 걸 놓칠 뻔했어. 무슨 말이에요? 당신과 민준이, 그리고 이 평범한 일상들 말이야.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여보, 그날 밤 도현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다. 35, 22, 31, 39, 44라는 숫자들이 떠오르지 않았다. 며칠 후 도현은 다시 그 상점 앞을 지나게 됐다. 마침 그날 도와드렸던 할머니가 또 무거운 짐을 들고 계셨다. 할머니, 또 뵀네요. 아, 그때 그분. 정말 반가워요. 이번에도 도현은 할머니의 짐을 들어드렸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다. 어느 날은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주고, 어느 날은 길을 잃은 관광객에게 길을 안내해주고, 어느 날은 마을 어르신의 밭일을 도와드렸다. 작은 일들이었지만 도현은 이런 순간들에서 진정한 만족을 느꼈다다. 30여억이 주었을 법한 만족감과는 다른 더 깊고 따뜻한 무언가였다. 한 달 뒤 동네 슈퍼마켓에서 또 로또 추첨을 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도현도 사람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지켜봤다. 이번 주 1등 당첨 번호는 누군가 당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전처럼 자신의 일처럼 조바심치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서 순자에게 말했다. 여보, 나 깨달은 게 있어. 뭔데요? 나는 복권을 잃었지만 내 곁에 있던 더 큰 행운을 다시 알게 됐어. 순자가 미소를 지었다. 어떤 행운이요? 당신과 민준이,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따뜻한 집이 있다는 것, 건강하다는 것. 도현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다. 32억은 내 인생을 바꿔줬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 돈이 없어도 내 인생은 충분히 가치 있어. 그걸 몰랐던 내가 바보였지. 그날 밤 민준이가 찾아왔다. 할아버지, 오늘 친구들이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요즘 많이 웃으신다고 해요. 그래. 할아버지가 웃고 있었나? 네.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이셔요. 그래서 저도 기뻐요. 도현은 손주를 끌어안았다. 이런 순간이야말로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이었다. 복권은 끝내 찾지 못했다. 하지만 도현은 그것을 상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복권을 통해 자신이 이미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게 된 것이 진정한 선물이었다. 상실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삶의 진정한 가치를 회복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 행운은 우연히 찾아오지만 행복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돈이 아닌 사람, 관계, 일상의 소중함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진짜 당첨입니다. 오늘도 시니어 햇살 스토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